커피를 악마의 오줌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죠. 조선시대도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기고 20대 초반에 문제를 날렸던 청년이었고, 소설책은 재밌어도 경제는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또 그 소설 속에 경제 이야기가 녹아 들어있는 책들이 또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쏙쏙 발라내서 읽어볼 수는 없을까? 바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 이 책을 저자인 신현호 작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호입니다. 어떻게 그 소설을 읽으실 때도 네. 그 안에서 경제학이 막 보이시던가요? 애초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네. 약간 몇 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하나는 경제학만 갖고는 세상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반성이 제가 하나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제학 속에 아까 말씀하신 소설 속에 담겨 있는 경제학, 네. 이런 걸 이해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길라잡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의도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네. 각 소설을 쓴 작가가 의도한 경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읽힐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테고요. 네. 한 몇 개나 담으신 거예요, 이 책에? 이 책에 40권이 소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 그렇게나 많았어, 경제학을 담은 소설이?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후보가 있었고, 그 중에 고르고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책이 인간과 경제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다, 소설들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경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네. 그 중에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뽑아내서 배워야 하는 거고, 네. 또 우리 또 성장을 위해서 같이 한번 소설과 경제를 재미있게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버블껌을 삼킨 개츠비입니다. 네. 책 표지에 보니까 네. 풍선을 크게 불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네. 뭔가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온갖 경제적 측면 중에서도 예. 가장 드라마틱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버블, 그러니까 경제 위기, 금융 위기, 투기, 그리고 이어지는 폭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금융 위기와 폭락, 버블이라고 하는 게 막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무슨 20세기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한 200~300년 전부터는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한 역사 소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버블을 다루는 소설들을 읽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버블껌을 삼킨 개츠비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소설이 꽤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먼저 김탁환 작가가 쓴 뱅크라는 소설입니다. 네. 은행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몇 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이게 무대는 1876년에 시작합니다. 예. 시작은. 그리고 1904년까지니까 19세기 말, 그러니까 조선 왕조 마지막부터 대한제국,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국권이 넘어가는 그 언저리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뭐 은행을 설립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건데요. 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조선에도 굉장히 많은 상업활동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상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야, 우리도 네. 보니까, 일본은 보니까 우리한테도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목과는 달리 처음에 그렇게 논의를 했던 네. 조선의 유력한 상인들이 은행이란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만들자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야, 우리도 돈을 좀 운용을 해가지고 경제가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만들자라고 했던 시기입니다. 은행이라는 말조차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은 몰랐던 거죠. 이 상인들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뱅크.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소설 제목도 그랬던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책에, 그러니까 1876년부터 1904년까지 네.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이게 지역은? 무대가
주요 무대는 인천인데 인천. 사실상 전국입니다. 아까 제가 3명의 유력한 상인들이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조선사를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건 개성입니다. 개성. 개성에 장훈이라고 하는 인사무 중심으로 한 상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양에 네. 그 독지였습니다. 홍도깨비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인데요. 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강 유역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그리고 인천에 서상진이라는 상인이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소설 속 인물들. 그렇습니다. 예. 세 명 다 소설 속 인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양, 개성, 인천의 상인들이 모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었고, 그래서 일본 얘기도 꽤 나오고 한국도 전역이 나오기 때문에 주 무대는 인천이지만 굳이 꼭 인천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전국적 범위를 갖는 소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은행을 설립하는데 성공을 한 이야기인가요? 아쉽지만 김탁환 작가의 뱅크라는 예, 소설? 예. 설립은 하지만 사실상 실패한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아까 이게 꼭 인천만이 아니라 그랬는데 예. 그 청계천 1가와 2가 사이에 보면 조그만 표지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표지석이 대한천일은행 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 물론 그 옛날 은행은 없고 그거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상인들하고 뭔가 계몽한 관료가 한 분 나와요. 네. 이 관료와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의 핍박 속에서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래서 겨우 만드는데 일본의 엄청난 방해 때문에 만들자마자 사실상 와해되고, 이게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몰락해가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아, 좀 비극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민간은행 혹은 중앙은행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그 돼요? 당시에는 사실상 민간은행,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약간 불투명했었어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왕실과 관료들까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을 부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국고 수납을 독점하게 해준다든가, 뭐 세금을 그 대한천일은행권으로 내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했던 시도였죠. 네. 뭐 사실상 당시에 먼저 은행이 만들어져서 국가로부터 특정한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게 뭐 중앙은행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었던 네. 그런 시절이기도 하니까요. 네. 소설 속 네. 은행 이야기, 김탁환 작가의 뱅크 이야기도 담겨 있었고, 이광수 작가의 재생이라는 책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거는 100년 전 쌀 선물 거래 이야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진짜 무대가 인천이거든요. 네. 이게 인천인데, 인천에 당시에 인천 미두치인소라고 하는 시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미두 취인소. 예, 그러니까 이게- 쌀 사업할 수 있는 시장. 쌀 미자에 두는 콩두자입니다. 쌀과 콩이고 취인이 거래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천에 미두치인소가 있었고 이게 쌀과 콩의 거래소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뭐냐 하면, 아 그래? 가락동 농산물 시장 같은 거였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품, 이게 정확하게 영어로는 이제 커머더티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건데, 네. 커머더티 거래소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현물은 거의 구경할 수 없는 네. 선물 거래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가 192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조선에는 아주 세계적 수준의 선물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고, 그거를 너무나 전국적인 현상이 되니까, 화제가 되니까, 이광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들이 아하. 이런 선물 거래에 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아하.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광수의 재생이란 작품입니다. 취인소가 지금 말로는 거래소라는 네, 그렇습니다. 뜻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 속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현실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예. 근데 당시에 예. 조선판 워런 버핏이 있었다고요? 아, 뭐 워렌 버핏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소설 속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뭐 이 스토리는 굉장히 러브 스토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짝사랑 아니고 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네. 말하자면 여학생은 또 보나마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부자의 후처로 들어가고 실연을 한 남자가 복수를 맹세하고 내가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서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미두치인소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제2의 반복창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이 반복창이면 사람 이름입니다. 네. 당시에 조선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워렌 버핏이라고 할 만큼 큰 돈을 번 네. 선물 투기로 한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을 모델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물 거래 투기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인물이거든요. 반복창은. 그 어느 정도로 큰 부자였냐면 당시 이제 인천에서 거래를 했잖아요. 예. 결혼을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 지금 우리 플라자 호텔 자리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데 인천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네. 하객들을 실어 나누는 전세 열차를 운행을 하고 서울역에서부터 지금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까지 호텔 전체를 빌렸고 네. 승용차로 수십 대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옮겼는데 그때 그 승용차 서울 전체에 200대도 채 안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수십 대 승용차를 해서 했고 모든 신문에는 일면 톱이었고 그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내가 되신 분도 네. 김호동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당시로 말하면 절세 미인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 중에 스타였던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그거는 이제 그거 현실 실제 얘기입니다. 재미납니다. 또 네.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이런 소설도 또 탄생이 된 거고. 네. 근데 사실 선물 거래라는 건 네. 그 해당 상품의 현물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이 네. 미래 가격 변동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미리 거래를 해 놓는 건데 네. 사실 그 과정에서 또 투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커머더티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예. 석유 뭐 이런 게 되게 대표적인 예. 선물 거래를 하는 대상이잖아요. 네. 그럼 선물 거래를 석유라고 하면 정유회사, 유전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지만 네. 그 오일에 관한 현재에 있어서도 선물 시장의 제일 큰 손들 그게 아니에요. 금융. 무슨 골드만삭스 뭐 같은 금융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물이 이렇게 한국의 역사에서 크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덜 발달하기 약간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아, 예전에 비했을 때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이 커머더티 이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게 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돈육도 돈육입니다. 예. 거의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커머더티 하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곡물, 광물, 에너지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건데 이 당시 조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과 돼지고기 밖에 없는 거니까 오히려 선물 시장 전체로 보면 상당히 후퇴한 느낌도 들 정도로 100년 전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미국 시카고라든지 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시장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 시장도 그런 금융 측면에서 조금 더 커졌으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도 네. 들고요. 네. 뭔가 거래소, 취인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 그 역사적으로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부터 사실은 가야죠. 네. 이 관련된 소설도 있어요. 네. 데이비드 리스의 암스테르담의 커피 상인. 네. 요거는 커피가 주제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미두 취인소에서 쌀미자 했잖아요. 암스테르담의 이 상품 거래소는 세계에서 제일 큰 상품 거래소였기 네. 때문에 당시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암스테르담 시청 앞에 예. 딱 한복판에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7세기에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상품을 이제 거래를 했겠죠, 여기서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유럽 사람들이 눈뜨기 시작한 커피였습니다. 근데 이 커피를 둘러싸고 또 아까 우리 이광수 작가님의 재생과 마찬가지로 네. 적절한 적절한 러브 스토리와 적절한 금융 스토리가 어우러진 작품인데요. 네. 이거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 무역을 상거래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태인이었는데요. 네. 이 유태인들의 대부분을 세파르디라고 부릅니다. 세파르디는 스페인 쪽에서 있던 유태인들이 쫓겨나서 네덜란드 근처 정착하다. 왜 우리가 보통 로우 컨트리스라고 하는 데로 정착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커피를 가지고 어떻게 투기를 하고 어떻게 독점을 하고 어떻게 이익을 내고 그 와중에 어떤 뭐 적절한 아슬아슬한 범죄와 뭐 금융행위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소설 속에 보면 네. 커피를 네. 악마의 오줌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뭐 그 보면 사실 색이 검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커피를 처음 마실 때는 전혀 단맛이 없고 이게 뭐야? 과일 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쓴데 그리고 심지어 색은 검은데 이건 뭐지? 하고 대부분 첫인상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쓴 커피를 마셔봤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그게 너무 분명한 게 저희는 우리 젊었을 때는 네. 대부분 커피라는 걸 먹었냐면 우리가 커피 믹스를 먹었거든요. 프리미엄. 예, 예. 노랗고 달달한 걸 먹다가 네. 어느 날부터인가 유행한 게 무슨 원두커피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면서 까맣고 설탕을 타면 되게 촌스럽다 그러고 그래서 먹으면 이걸 왜 먹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이른바 블랙커피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암스테르담의 커피 상인이라는 그 소설에서는 악마의 오줌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네. 이거는 뭔가 커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상품 거래 수단으로 그렇습니다. 거래가 됐던 네, 거죠. 예. 이 소설 속에서 풋옵션도 등장을 합니까? 예, 이게 그냥 이 굉장히 전문적인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그냥 단순히 그 커피를 사서 이익을 남겨서 팔았다, 이렇게 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주인공들은 아까 말한 세파르드 유태인 상인과 그 상인을 좋아한 다른 이제 돈이 많은 여성과 네. 결탁을 해가지고 일단 커피가 곧 뜨겠구나 하고 커피를 대량으로 수입을 해요. 네. 그리고 수입했다는 사실을 감춥니다. 그리고 뭐를 하느냐면 풋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풋옵션이란 일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이 풋옵션을 대규모로 매입을 해요. 그러면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야 이익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예. 나는 높은 가격에 내가 팔고 실제 10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네. 실제 가격이 20달러면 20달러에 사도 100달러에 팔 권리가 있으니까 80달러 이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낮아질수록 좋은 거죠. 풋옵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그리고 소문을 냅니다. 커피값이 폭락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커피값에 소문을 내고 폭락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예. 함부르크와 파리와 런던에 있는 자기 동맹들한테 커피값이 폭락한 다음에 대규모로 다시 사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는 대량으로 수입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 커피값은 폭락을 했고 풋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고 근데 폭락한 다음에 갑자기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폭락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소문으로 폭락을 시킨 거니까. 시장에서 다 사들여서 독점이 됐으니까 커피는 없고 다시 커피 가격은 오르겠죠.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커피를 풀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옵션으로 한번 벌고 현물로 한번 벌고 이런 요즘 같은 게 다 불법입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시세 조정이라고 해서 참 불공정 시세 조정인데 예. 당시에는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규율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 감시 사각지대가 너무나 컸던 시절. 감시의 주체도 없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거는 소설 속 이야기. 네. 소설 속에서 이걸로 또 재미나게 풀고 있다라는 네. 거고. 네. 사실 그 네덜란드가 1608년에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네. 탄생한 곳이고 그 네. 이전에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어서 네. 또 주식회사 형태도 네. 먼저 이제 발생이 됐던 네. 금융의 태생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시면 약간 제가 암스테르담 엄청 좋아하는데 아무튼 여러 번 가봤는데 가면 금융 사이트만 돌아다니는 투어도 있어요. 해설자 중에 여기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여기는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커피숍에서 많이 했거든요. 커피숍에서 모여서 주식을 서로 사고 팔았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동인도 회사가 있던 자리예요. 요거를 하는 투어도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거의 400년 전의 금융의 역사를 그렇습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네. 근데 그 금융 거래의 발상지이기도 한데 네. 동시에 버블이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역사적인 버블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 관련된 소설도 있나 봐요.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소설보다 국내에서는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튤립 피버예요. 튤립 피버. 예. 튤립은 뭐 우리 잘 아는 튤립 꽃이고요. 네. 피버가 열정, 뭐 예, 열병 열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튤립에 대한 광기 어린 투기가 한번 일어났었죠. 아하. 그거를 쓴 소설이 이게 영국 작가가 썼는데 데보라 모기츠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이 영화로도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로 이 튤립 가격이 올랐느냐 하면 튤립 하나만
그러니까 희귀한 튤립 하나만 있으면 의리의리한 저택을 몇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튤립이라는 신기한 식물에 대한 애호가들 사이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가 됐다가 마지막에는 민중에게도 확대가 되고 소설과 영화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심지어 마지막에는 종교인들까지도 이 툭에 뛰어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광기 어린 행동을 벌였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튤립이 참 예쁘네 하다가 나중에는 네. 부자들이 저거를 마당에 심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연변이가 생겨서 아주 특이한 그 튤립 국은 뿌리 네. 네. 하나가 엄청난 가격을 또 형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또 이제 폭락을 하면서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던 네. 그런 이야기. 이게 온갖 에피소드들도 많아요. 네. 튤립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튤립 우리가 봤을 때 구근이라고 하는 게 양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설 속에도 나오는 대목인데 그냥 스토리는 빼고 그 주인의 심부름을 통해 가서 네. 이 세계에서 제일 희귀한 이 튤립 구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심부름꾼이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이제 맹한 사람이었어요. 갔다가 오던 길에 뭐 아유 시간도 남는데 그냥 우리 저 선술집 가서 술이나 한잔 하고 가야지 하고 갔다가 네. 술이 해롱해롱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뭐지? 근데 우리 주인이 양파네. 취한 김에 먹어요? 썰어서 양파를 먹어요. 튤립의 뿌리를.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보면 야 이게 말이 돼? 너무 엉터리 같은 소설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한 채 가격에 튤립 뿌리를 그냥 먹어버렸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걸 에피소드로 삼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안주였다라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안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막 투영되고 있는 그런 역사 혹은 소설 네. 버무려져 있는 거죠. 조선시대도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에 대한 네. 소설이 있습니다. 채만식 작가의 금의 정렬. 네. 이거는 뭐 튤립 피버나 비슷한 거네요. 조금 다르죠. 요거는 그러니까 그 정렬, 그 피버라는 그렇습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많은 경제 소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네. 작가의 순수한 공상, 순수한 상상의 산물들이 보통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 혹은 역사상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네. 실제로 이것도 저는 우리가 역사 고작 100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잘 압니다. 네. 뭐 미국 전역에서 캘리포니아로 다 몰려갔고 네. 뭐 했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네. 호주에서도 골드러시가 있었고 남미에서는 실버러시가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예. 근데 조선에도 골드러시가 있었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하.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주 소수의 경제사 하시는 분들 빼면. 근데 당시의 소설가들은 요즘 소설가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까 우리가 인천의 미두치 인소 얘기도 했지만 네. 현실의 금융사건들에 대해서 생생한 소설을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것도 전국적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금을 찾아서 실제 금이 많이 생산도 됐고 온 국민이 뛰어나가서 일확천금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도 조선 땅에서 금이 좀 나오긴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예. 네, 채만식 작가의 금의 정렬이라는 네. 소설이 있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금 찾으러 나가고. 네. 이게 제가 여기서 주경야독, 주경야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네. 채만식 얘기예요. 채만식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이런데 어느 정도냐면 아주 어려서부터 기자를 했고 나중에는 논설위원까지 한 네. 가장 저명한 언론인이자 네. 소설을 써서 작가로도 엄청나게 유명.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쓰시면 좋아할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훈 작가님 같은 정도의 그렇게 언론인이자 소설을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채만식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눈 속에 앞에 금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문사 휴직을 해. 어디에 금이 나오고 나 소문만 들으면. 그러면 이제 금을 캐러 가요 또.
휴직을 하고 금캐러. 따로. 그리고 이분은 또 불행하게도 큰 돈을 못 벌었어요. 다시 신문사로 돌아와.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경험을 소설로 써요, 또. 금캐러 갔던 이야기를. 그래서 당시에 이 골드러시, 조선 골드러시에 대한 소설이 수십 편이 있습니다. 아하. 그 중에 차만 식스가 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금의 정렬입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 조선 땅에서 금이. 사실상 그 금을 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거고요. 네. 당시에도 금이 좋은 거라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 축적 혹은 네. 부의 형성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조선 네. 사람들이. 네. 일단 저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엄청난 양이 나왔고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 최창학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설 속 주인공. 실제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네네. 최창학 실제 인물인데 이 최창학이 지금 우리 서대문 돈이문터에 가면 경교장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게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자리예요. 네. 김구 선생 집이었는데 그 집 본래 주인이 최창학이었어요. 금을 캐가지고 조선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지금 조선일보를 설립한 그 방씨 집안의 제일 선대 어르신께서도 이 골드러시 때 큰 금광 성공을 하셔가지고 조선일보를 설립을 했고요. 이렇게 당시에도 몇 명의 성공한 이 골드 마이너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 금을 채굴하는 방법이 우리가 개울에서 사금이라고 하는 걸 얻는 것부터 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가지고 한 금광까지 온갖 것들이 있고 이 소설을 읽어보면 제가 채만식을 아까 본인이 직접 해본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느 정도 아냐면 이거 안 해본 사람 절대 몰라요. 온갖 장비와 기계의 이름과 뭐 작동 메커니즘과 이거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해본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해본 사람이 합니다. 그게 채만식 작가였기에 가능했던. 네. 저희는 지금은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 신현호 작가와 함께 소설 속의 경제 이야기 들어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그 골드러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샌프란시스코 이야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의 골드러시를 주제로 한 뭐 영화 소설은 굉장히 많죠. 많죠.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우보이가 있고 카우보이. 범죄자가 있고 보안관이 있고 왜냐면 거기는 법의 사각지대였으니까. 그런데 거기 싸우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서부로 간 사람들과 토착 원주민들, 예전엔 인디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시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 얘기예요.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시기에 거의 정말로 아시겠지만 미국의 발달은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동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서부로 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야 거기 가면 금이 있대 라고 해서 금 찾으러 간 겁니다. 반짝이는 광물을 찾아서. 네. 그 언급해 주신 게 패트릭 두잇의 시스터스 브라더스라는 네. 책이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에 좀 담겨 있죠. 네. 좀 다른 내용들이랑 좀 다릅니까? 어떤 식으로 꾸며지나 이 소설은? 일단 이 소설은 그 말씀하신 드린 그 골드러시에 관한 개의 생생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품 자체도 엄청 유명한 그러니까 훌륭한 작품인 거예요. 네. 상도 상도 많이 받은 그런 작품인데 그냥 뭐 여담인데 제목이 시스터스 브라더스잖아요. 네. 처음에 딱 소설을 무슨 뜻이지? 읽고서 이게 뭐야? 여자 형제와 남자 형제라는 뜻이야? 음. 그게 아니고 남자 형제 이야기인데 예. 찰리 시스터라고 하는 아, 이게 사람과 성이. 일라이 시스터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터가 패밀리 네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터 집안의 브라더스라고 하는 일부러 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주로 이거는 이제 범죄자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건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살인과 뭐 납치와 절도와 이런 거는 뭐 일도 없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작가는 패트릭 디윗은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도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소설을 만들었지만 근저에 흐르는 팩트들은 정말 취재를 탄탄히 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을 찾는 제도들도 아까 공권력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등기라는 것도 없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그러면 금의 주인은 누구야? 이런 게 뭐 여전히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간 사람이 말두고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대에는 그 사람이 금을 독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말두만 박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빨리 멀리 가서. 박아놓고 채굴 활동을 안 하면 박탈당하는 거예요, 또. 아하. 그러니까 약간 또 그런 식의 좀 룰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룰이라는 게 저절로 만들어진 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그 시기에는 이렇게 공권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고 정상적인 채굴 활동을 안 하면 박탈당하는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한국에까지 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게 첫 선례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약간 그런 식으로 퍼져나간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금광을 차려놓고 그래서 네. 실제로 뭐라도 캐야 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땅 주인이 있었지만 땅 주인과 무관하게 내가 여기서 금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이 이 시기엔 좀 있었던 거죠. 또 사람이 또 엄청나게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산업이 생기고 또 경제 생태계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범죄가 생기고 범죄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이 시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이 골드러시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마이너, 그러니까 광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 광부가 입을 수 있는 튼튼한 청바지를 만들고 리바이스가 제일 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천막 만들고 네, 곡괭이 팔던 사람들. 곡괭이, 청바지 이런 거 하던 청바지라는 게 딱 그걸 하려고 만든 옷이었던 거예요. 작업복. 네. 그래 그 말도 맞고 또 하나 크게 돈 번 사람이 있는데 범죄자들이었어요. 왜냐? 뺏어서. 그렇죠. 이게 뭐 정당한 공권력이 노동이 없고 아니라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을 쏟아져 나오면 뭐 가져와 이러면서 가져와 뭐 살인과 납치와 뭐 절도가 판했었던 시기죠. 그게 1800년대. 예, 이 시스터스 브라더스의 주인공인 찰리와 일라이 형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그냥 금광을 캐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 둘러싼 범죄자 집단으로 갔다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골드러시에 관한 묘사가 굉장히 생생해서 제가 그냥 여기다 담았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 버블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느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시대의 버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입니다. 네. 요즘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한동안은 뭐 버블 세븐 지역 네. 이런 표현도 우리 네. 땅에 네. 있었고 네. 어떻습니까? 우리 소설 속에서의 우리 부동산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좀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금융투기라든지 골드러시라든지 이런 건 전 세계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부동산 투기도 당연히 전 세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유독 우리가 심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담은 소설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 이 책에 네. 약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거는 영국 소설이 하나 있고요. 런던에. 예. 그 캐피탈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소설은 여러 편이 제가 여기 소개를 했는데 한국 얘기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얘기가 우리 박완서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박완서 작가의 네. 몇 해 전에 낙토의 아이들. 네, 돌아가셔서 조금 그렇긴 한데 낙토의 아이들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강남 개발 초기 단계 그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네. 70년대 초반에 극성을 부렸던 강남 부동산 열기. 여기서 말하는 낙토는 어떤 뜻이에요? 이게 그냥 그 가상의 지명입니다. 지명. 가상의 지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압구정동 신사동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약간 낙원의 땅 뭐 이런 그런 뜻도.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신 거죠. 근데 가상의 동명은 뒤에 제가 여러 편 말씀드리겠지만 가상의 동명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해서. 그렇죠. 특히. 네, 그래서 가상의 동명입니다. 근데 지역적으로는 강남. 네, 강남입니다. 지칭을 한 거고요. 지금 그 소설을 잘 읽어보면 압구정동과 신사동 어디쯤이에요. 한강이 바라다 보이고
강 건너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냥 제 생각엔 압구정동과 신사동 중간쯤 되는 어느 지역 염두에 두고 쓰신 소설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부동산 열풍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이 소설 속에서. 지금이 2020년대니까 50년 전이잖아요. 예. 야, 투기의 메커니즘은 예. 5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관한 메커니즘은 첫 번째는 네. 뭐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이 관련이 돼야 돼요. 그때 당시에 강남 투기를 일으킨 그 중앙정부가 강남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강남이 안 떴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막 가기 싫어했다 가기 하더라고요. 싫어했죠. 예. 진짜 저는 기억이 약간 나요. 약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 뭐 농사짓고 맞습니다, 물넘치고 맞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왜 강남으로 가라고 하느냐, 막 그때 이렇게. 그거를 가게 한 제일 큰 동력이 뭐였냐면 소위 명문 학교를 이렇게 강제로 이주시켜버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정부가 이렇게 세게 밀어주면 곧 여기가 좋은 주거지가 되겠는데 그럼 가격이 오르겠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2020년대에 부동산 투기에 관한 얘기도 담고 있는 소설도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 학교 얘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도 학교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빼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가 개발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빼돌리기 위한 갖은 노력들이 일어납니다. 70년대나 지금이나. 최근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하자면 주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하고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건데 그 당시에 70년대에는 지금은 그게 다 사실은 굉장히 성평균적 관점을 갖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셨는데 박완서 작가님이 굉장히 짧은 작품이거든요. 이 낙토의 아이들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작품인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좋은 땅을 알아보는 눈과 정보에 빠른 복부인 여자분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에 몰빵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복부인 아주머니 뒤에서 정보를 가져다 주고 거래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신흥 부동산 개발업자 그러니까 복덕방이죠. 복덕방. 근데도 이미 70년대만 해도 매우 놀란 게 뭐냐면 단순한 복덕방이 아니라 이 정보가 중요하니까 거래에 능통하고 정보를 잘 빼달리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복덕방을 했어요. 그 시기에도. 그리고 또 한편에 나오는 재밌는 거는 와이프가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투덜대고 나무라는 남편. 근데 그 남편도 사실은 자기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와이프가 보고 있으니까 별 목소리를 못 내고 이런 걸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70년대 이야기를 또 생생하게 담고 있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단어니까 요즘에는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막 방문하잖아요. 임장한다. 그걸 임장한다 그러잖아요. 네. 당시에 답사라 그랬더라고요. 답사 간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남편의 직업이 그 고고학 강사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답사야. 니네가 하는 게. 고고학자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시기에는 임장이라는 단어 대신 이것도 집 보러 다녀, 땅 보러 다녀 이런 말 하기가 뭐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답사 다녀 이렇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이거 임장이라는 말이 알려진 게 한 4,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는. 네. 최신작도 있네요. 네. 역시 그 부동산 투기 법을 다루는 소설이 최신작에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윤경, 네. 심윤경 작가의 위대한 그의 빛이라는 네. 제목이네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요 작품 말고 예. 서영동 사람들이라는 소설도 있는데요. 서영동 사람들. 여기도 서영동도 가상의 지명입니다. 서영동도 네. 가상의 지명이에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로 영등포 언저리에 있는 어느 가상의 동이에요. 네. 이거는 현대판 부동산 투기예요. 그리고 강남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이미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기가 불이 한번 붙었다 그러면 뭐 강남, 마용성, 도노강, 전국 이렇게 수도권 전체가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영동 사람들도 그런데
앞에 박한서 씨 작품하고 거의 비슷한 그 대목들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정보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일으켜서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학교와 연계하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네.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현대 쪽으로 넘어오면 주역들이 남성으로 살짝 바뀝니다. 오히려 그 단톡방에서 막 말 많이 하고 밴드에서 글 쓰고 하는 게 박완서 시절에는 복부인이라고 불렸던 여자분들이었다면 현대로 오면 대부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남자분들이더라고요. 소설 속에서는. 이것도 지금 뭔가 이렇게 또 약간 바뀌는 어떤 것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 근데 이 뭐 서영동 사람들도 잠실동 사람들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다 모두가 다 보면 학원과 학교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교육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심윤경 씨의 위대한 그의 빛. 이 얘기는 제가 가장 최신작이네. 24년도 네. 소설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이 제목 뒤에도 개츠비가 들어가는데 뒤에 개츠비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개츠비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 전 세계에 수십 건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위대한 그의 빛은 이 위대한 개츠비의 한국 버전을 만든 겁니다. 한국 버전인데 무대는 이건 어디냐면 성수동이에요. 성수동에 보면 왜 엄청나게 고가의 한강변에 있는 주상복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100억씩 하는 거기에 사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한강 건너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자기의 첫사랑,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스토리를 담은 건데, 이거는 부동산 투기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뭐냐면,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설 속에서는 올드머니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성수동의 그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 벤처 사업가, 성공한 연예인, 뭐 이런 거잖아요. 뉴머니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래 우리 이 위대한 개츠비가 올드머니와 뉴머니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한 중요 모티브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그린 작품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걸 또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소설 속에서는 그 지명이 실명으로 나오나 봐요. 우리 소설에서 위대한 그의 빛이라는 소설에서. 근데 여기도 재밌는 거는 정확한 지명은 여기도 약간 애매하게. 왜냐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뭐 등등등등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되는데, 압구정 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H아파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민할 수 있으니까. 예민해서. 그렇죠. 예민해서. 그리고 그 성수동의 큰 그 주상복합도 아마 그 공식적인 명칭이 뭐 T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소설책을 읽으면 또 다 유추가 되는. 다 유추됩니다. 소설은 T타워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상징이라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소설 속에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거를 또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신현호 작가님과 함께 이걸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쌓아서 읽는 책이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이고, 특히 이게 개츠비라는 소설 속의 인물이 경제 혹은 부, 탐욕을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막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좀 의도하신 게 있는 겁니까? 책 제목에서도? 제가 나중에 이런 책을 좀 자료를 조사해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몇 권의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개츠비였던 거예요. 위대한 개츠비였던 거예요. 위대한 개츠비는 이 자체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르 소설은 아닙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당시의 문예 소설 중에 하나죠. 그냥 무슨 우리가 보통 무슨 경제 소설, 금융 소설 이런 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 작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금 아마 미국에서 출간된 현대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 올해 출간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좀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 그거는
뭐 그 문학적 가치는 뭐 사실 제가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영역인데 그거는 이제 뭐 문학하시는 분들이 네. 그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일단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생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모든 사랑, 그러니까 사랑, 배신, 질투, 뭐 약간의 복수, 시기심, 뭐 이런 게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아마 문학하시는 분들은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하.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이게 담고 있는 또 경제학적 컨텐츠도 만만치 않아요. 뭐냐면 무대가 1920년대거든요. 100년 딱 됐으니까. 네. 1920년대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포효하는 20년대, 그러니까 로링 트웬티스라고도 부르고, 네. 재즈 시대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흥청망청의 극한까지 한번 갔던 시대예요. 네. 이 이후에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대공황으로 빠져드는데 30년대, 20년대는 모든 사람들이 낙관에 빠지고 모두가 금융시장도 치솟고 모두가 행복하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고 뭐 이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경제학자의 눈으로도 엄청 흥미로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이 로링 20년대에 전체적인 경제의 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고도 성장과 함께 불평등이 극한까지 갔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기가. 불평등이 네. 극에 달했던. 극에 달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약간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사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금주법 시대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금주. 예, 그렇습니다. 술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켜버렸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금주법 시대라는 게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묘사가 되고 있어서, 아, 이거는 내가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책 제목을 쓸 때도, 그래, 그냥 가장 내가 끌렸던 책이니까, 그냥 이 책의 제목을 가져다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가 스콜 피츠제럴드라고 네. 하는 사람인데 네. 이게 완전히 그냥 다 허구의 이야기인지 네. 작가의 경험담이란 이야기도 좀 있고요. 네.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작가가 이 글을 썼던 어떤 배경 혹은 본인의 경험? 경험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콧 피츠제럴드가 굉장히 잘생기고 20대 초반에 예일대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날렸던 그 청년이었고 여자를 좋아했고 근데 여러 번 실패를 해요.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게 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벌집 딸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작가 스스로가. 스스로가. 근데 여자들은 피츠제럴드한테 끌렸고 재능이 있고 글 잘 쓰고 그러니까 끌렸는데 말하자면 여자의 아버지들이 야 우리 같은 사람은 너희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재벌집이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피츠제럴드 정도의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뭐 글 쓴다고 유명세 날리는 거 정도는 아니, 이거는 니네는 그냥 중산층이야. 우리하고 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서 첫사랑이 실패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도 거의 실패 직전까지 갑니다. 약혼에다 파혼당해요. 근데 다시 그가 결혼은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책 위대한 개츠비를 써서 떼돈을 벌거든. 인세로.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가 피츠제럴드를 재벌로 만들어줬네요. 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파혼을 했다가 예. 다시 결혼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세속적인 내용이 세속적이죠. 또 그 바탕에 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얘기도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젊고 재능이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가난한 집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와 그것도 그 성공에 이르는 길에 이르렀던 불법적인 거래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를 사실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네.
이 모든 인간의 탐욕도 다 담겨 있는데 사실 또 그게 경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백만장자입니까 억만장자입니까의 그 파티 이야기가 네. 또 모든 걸 또 네. 보여주는 그 네. 장면이기도 한 거고요. 영화도 이게 3번인가 4번인가 나왔는데요. 다 엄청난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소설은 뭐라 그럴까? 그냥 미국을 상징하는 소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한번 소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처음에 소설이 손에 잘 안 잡히시면 영화 먼저 보시고 그럼 소설을 보고 싶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쉽죠. 네. 영화 먼저 보고 소설을 보는 게 조금 더 재밌기는 하죠. 네. 저희가 오늘은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뭐 법을 인간의 탐욕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주식시장을 다룬 그 소설 네. 어떤 거 한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까요? 여기 뭐 여러 편이 있는데 네. 가장 그 현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로버트 해리스가 쓴 어느 물리학자의 비행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어느 약간 물리학자의 비행. 약간 이거 한국 제목이 약간 넌센스입니다. 네. 이게 그 영어 원 제목은 공포지수예요. 공포지수. 공포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거의 실제 이것도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 AI가 되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로버트 해리스라는 작가가 주목한 건 뭐냐면 AI, 알고리즘 거래, 또 이거를 한 초빈도 거래, 뭐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금융 수법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판을 치는 어느 시장, 여기 무대는 스위스입니다. 여기서는 스위스의 한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가 기가 막힌 AI 알고리즘을 해서 금융시장에 해서 큰 돈을 벌고 그 사람한테 투자했던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했던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AI가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를 만든 사람들의 의지를 벗어나서 활동을 할까 봐 걱정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로봇이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 자율주행차가 어떤 알고리즘인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니까 어디로 갈지 약간 사람 갖고 공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AI 시장에서 이 천재 물리학자가 만든 이 알고리즘이 퍼져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알고리즘 만든 수학자의 의도와 다르게 벗어나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네.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스토리를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네. 어느 항공사 주식을 숏을 걸어. 그러니까 우리 공매도로 막 해. 네. 그러면 항공사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숏을 거는지는 이 회사도 몰라. 근데 이 알고리즘 막 숏을 되게 많이 걸어. 근데 실제로 조금 있다가 그 항공사의 비행기가 떨어져. 소설 속에서요. 소설 속에서. 예. 그리고 당연히 주가는 폭락하고 숏을 했으니까 돈은 크게 벌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포착해낸 아주 미세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은 항공기 사고가 날 거를 예측을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더 무서운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항공기 관제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걸 그린 작품이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은 잘 못하지만 몇 년 전에 미국 시장에서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서 10분 동안 주가가 폭락했다가 올라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 공식적으로 SEC에서 조사해서 밝힌 이유는 있습니다. 뭐 영국의 어떤 투자자가 뭔가를 해서 초빈도 거래를 해서 그게 퍼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거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는데 그러면 SEC가 뭘 감추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이 네. 저게 저렇게 해서 투매를 하니 이쪽에서도 투매를 그렇습니다. 하고 막 그게 쌓이면서 아주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던. 그죠. 그게 불과 하루 내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 설명도 안 되는 일이 한번 벌어졌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플래시 크래시가 빛처럼 뭔가 무너졌던.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 짧은 순간이었다는 거고 네. 이게 또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을 하고 또 특히 이제 AI 기술까지 도입이 되는 그런 네. 금융시장에서 네. 우리가 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어느 물리학자의 비행이라는 소설 속에서 네. 그려졌던 로버테리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어. 이거 우리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예. 그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교황 교황을 선출을 선출하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예, 되게 예. 인기가 있었는데 네. 그 원작 콘클라베를 쓴 작가고 로마서 3부작 뭐 이런 거에 써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역사소설만 쓰시는 분인데 말하자면 이 현대물을 쓴 거의 유일한 작품인데 이 작품도 아하.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신현호 작가님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오늘의 심쿵 한방. 요거는 직접 좀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인간 문제를 탐구하면서 해결책이 있어 보이면 경제정책 연구를 한다. 반대로 딜레마 상황이거나 모호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논쟁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 소설을 쓴다. 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을 담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하오징팡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예. 제가 그분 작품 여기다 하나 썼는데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주 젊은 여성분이에요. 네. 여성분인데 어려서부터 과학소녀로 천재 과학소녀였던 거예요. 뭐 과학 올림피아드 나가고 막 이런. 그러다가 칭화대를 갔다가 갑자기 경제를 공부하고 싶어 해서 칭화대에서 경제학 박사가 돼요. 여기까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KDI쯤 되는 데서 지금 근무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SF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SF 소설 중에 하나가 접는 도시라고 하는 거를 썼고 예. 그 접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고 SF 소설에 수여하는 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휴고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휴고상을 받은 첫 아시아 여성 작가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과학자, 경제학자, 소설가 뭐 이런 걸 다 넘나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가장 큰 염두에 뒀던 거는 사실은 경제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냥 소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저한테 뭐 잘 읽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소설을 쓰면서 또 하나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는 경제학자들 네. 한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오. 우리가 데이터와 방정식을 가지고 세상을 잘 이해하는 것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건 훌륭한 시도이긴 한데 그게 절대 완벽하지 않아. 안 될 때는 우리도 소설을 읽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소설가들이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인간과 경제를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진짜로 경제학자들이 소설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소설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오징팡처럼 유명한 경제학자도 소설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소설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경제학 좀 읽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일반인들에게 너무 경제학자들이 잘난 척하는 방정식과 숫자와 차트에 위축되지 마셔라. 그게 완벽한 거 아니다. 우리가 읽는 소설도 굉장히 큰 교훈을 갖고 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 네.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 가끔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좀 쓰시는 표현인데 네. 오히려 경제학책 혹은 역사책보다 소설책이 더 도움이 될 될 수 때가 있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 이 책의 저자인 신현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